예, 예, 시간이 있으니까 강의를 하죠. 오늘 네 번째죠. 네 번째인데, 오늘 좀 날이 추워서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왔는데, 사실은 오늘부터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이게 사실은, 여기, 이게 파워포인트로 돼 있죠. 그 전까지는 이제 한글 파일에다가 파워포인트 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책 쓰고 나서 뭐 저자 특강 같이 여러 군데 요청을 받았었어요. 그때 요청 받았을 때 이제 보통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 안에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해야 하죠. 그때 쓰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 중에서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1시간 반으로 정리하면 그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PPT에 대해서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는 게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1, 2부를 한 거죠. 그죠? 1, 2부에 대한 거 주로 재정을 이해하는 걸 얘기를 주로 했었죠. 그동안은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 4부가 주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 얘기는 주로 3부 부분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서 어떤 재정의 역할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뭐 탈사업자의 정부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게 오늘 주로 할 얘기입니다. 예, 넘어가시죠. 그래서 제가 아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재정에서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주로 이제 재정의 그 지속 가능성 문제고, 거기에 가장 큰 게 어떤 복지 지출이라는 얘기는 전에도 했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뿐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은 훨씬 심하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GDP의 약 한 30% 정도가 정부 지출인데, 되게 이제 유럽, OECD 선진국들은 GDP의 한 45% 정도, 뭐 그 정도 이제 지출을 하는 거죠. 40% 이상 지출을 하는 거고, 거기에 그 절반 이상이 주로 복지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웬만한 국가들이 다 GDP의 20% 이상을 복지 지출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복지 지출을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가장 큰 이슈인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그렇게 뭐 지난번에 봤지만 우리는 뭐 OECD 국가들보다 굉장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실은 가장 지출이 가장 큰 항목이란 말이죠. 100조가 넘죠. 지금 건강보험까지 치면 한 뭐 140조 이상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근데 그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앞으로의 그 재정 건전성에서 복지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복지 지출은 우리가 아직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훨씬 더 늘려야 될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늘어나는 복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될 그런 복지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 건전성 유지하면서 정말 잘 늘릴 것이냐, 굉장히 핵심인 거죠. 예. 근데 복지출 증가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다 그때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복지 지출의 가장 큰 항목이 이제 연금 지출이랑 의료죠. 연금 의료인데, 연금 의료가 사실 복지 지출의 태반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연금 의료 합치면 한 복지 지출 전체 한 3분의 2 정도가 연금 의료고, 특히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지만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연금 의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나머지 지출들, 무슨 뭐 실업급여, 또 뭐 무상보육,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다 합쳐봤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은 크게 고령화에 상관없이 거의 뭐 일정하단 말이죠.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면은 무상보육 같은 거는 더 줄어들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앞으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뭐 의료랑 연금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지 지출의 가장 큰 거는 또 고령화 때문에 늘어나는 연금 의료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어떤 복지 지출, 그 다음에 어떤 정부의 복지 역할을 더 요구되는 게 이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때문인데요. 이거부터 우리가 요새 소위 탈산업사회라고 하는 그런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쓴 것처럼 복지 지출 증가시키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두 가지 요인 중에서 고령화에 대한 거는 이미 대부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탈산업사회에 대한 거는 그렇게 썩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탈산업사회, 어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정부의 복지 수요를 늘리고, 다음에 정부의 복지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뭐 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목 여기 과거보다 신도인 삶이라고 했는데요. 뭐 살림살이 나아지었습니까?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전에 옛날에 몇 년 전이죠. 권영길
후보가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했었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똑같이 그건 뭐 한 10년 전에 이제 한 얘기지만 지금 똑같이 살림살이 더 나아졌냐고 물어봐도 어차피 대부분이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하겠죠.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정말 힘들다 그러죠. 정말 일자리도 적고 또 일을 해도 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여튼 이런 건 있어요. 항상 뭐 물론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원래 항상 그 지나간 게 좀 더 좋아 보이고 항상 과거를 미화하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그때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확실히 옛날보다 좀 뭐 살기 힘든, 저 절대적인 혹은 뭐 상대적으로 더 살기 힘든 면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과거보다 좀 살기 힘든 면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분명히 경제 성장률은 과거보다 뭐 틀림없이 더 낮아진 거죠. 성장률은 저하되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성장을 해도 고용은 그다지 늘지 않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 그 다음에 뭐 청년 실업률 문제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거. 또 고용이 불안전하고 빨리 조기에 뭐 은퇴해야 되는 뭐 그런 등등등 해서 일자리의 뭐 불안정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낮은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는 요새 더 살기 힘든 그런 걸 보여주는 통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죠. 예. 그럼 이렇게 점점점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살기 힘들어진 왜 그러니까 정말 살기가 힘드냐? 양극화가 되고 뭐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그러냐?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답이 이제 답이 나왔죠. 근데 흔히 이제 사람들이 아는 게 세계화,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흔히 많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뭐 세계화나 신자유주의가 영향을 미치긴 했죠. 확실히 세계화가 돼서 예컨대 뭐 중국 같은 데가 추격을 해오고 뭐 제조업이 중국이 뭐 세계 공장이란 말들 굉장히 싼 제품들이 밀려오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그 제조업이 굉장히 몰락을 하고 뭐 그런 것들 분명히 그런 세계화의 영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거기다 덧붙여져서 서로 이제 무한 경쟁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점점 더 치열한 경쟁 뭐 그런 거 시장 뭐 우위 뭐 등등등 해가지고서 뭐 이것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 면은 분명히 있죠. 그건 틀림없이 맞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사회 경제 구조가 과거의 산업화 사회에서 탈산업화 사회로 변한 이런 것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명확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근데 이 탈산업화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어떤 그 서비스 경제, 그러니까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로 바뀐 거, 다음에 지식 기반 경제 이런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탈산업 사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가지 그 탈산업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했고 정부의 역할을 더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일단은 그 탈산업 사회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서비스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거죠. 되게 이거는 아마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셨을 텐데, 이게 인류 사회의 그 산업 구조가, 그죠? 인류 사회가 역사적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이렇게 변해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에서 다시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변해 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근데 그 이유는 뭐 어떤 가장 핵심은 그거죠. 결국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그 1차 산업,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과거에는 뭐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옛날에 농업이 근데 과거에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체 그 근로인구의 70% 이상이 농업 부분에 종사했죠. 그죠? 과거에는 이제 산업혁명 전까지만 해도 20세기 아니라 산업혁명 전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도 한 1950년대 그때까지는 농업 인구가 절대 다수였죠. 그래서 대부분의 뭐 인류는 뭐 오랜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 최근에 한 200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를 했죠. 그죠? 근데 아마 그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도 그런 것도 배웠죠. 그 멜서스의 뭐 인구론인가요? 아마 그 책은 보진 않았어도 이제 그 얘기는 되게 유명하죠. 뭐죠? 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서 뭐 어떤 특단의 대책, 무슨 뭐 어떤 금욕 생활을 하거나 그래서 뭐 애를 들 낳거나 뭐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인류는 뭐 멸망에 처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멜서스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얘기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기하급수는 이렇게 곱하기로 증가하는 거고 산술급수는 더하기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멜서스의 그런 예측이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틀린 걸로 이제 판명이 된 거죠. 틀린 걸 판명된 이유가 뭐죠? 멜서스는 그 당시 미리 예측하지 못했지만 농업혁명이 난 거죠.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 엄청나게 농업혁명이 나서 농업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농업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이제 처음으로 어떤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이제 인류가 기아에서 해방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 거죠. 엄청난 농업혁명 때문에. 그래서 뭐 농업이 과거보다 뭐 수십 배 더 발전한 거죠. 그래서 기아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농업 생산성이 발전하면서 기아에서 이제 해방을 했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 물론 기아에 머무는 데도 있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어도 이제 기아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처음 뭐 기아에서 이제 해방되게 된 거죠. 근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이제는 충분히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뿐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 적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해도 충분히 그 식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생산성이 증가해서. 그래서 이제 농업 부분에 유유인력이 발생한 거죠. 그죠? 농업 부분에 유유인력이 발생하니까 농업에서 유유인력이 발생했는데 또 마침 그때가 이제 산업혁명이 났을 때죠. 산업혁명이 나서 제조업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의 그 남는 유인력이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가 도래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제 인구 이동이 된 거죠. 그건 뭐 세계사적으로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도 60년대 이후에 이제 그 공업화 하면서 2000년도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농업에서의 그 생산성 증가로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충분히 전체 인구가 먹고 살 만큼 식량 재배 가능하니까 농업에 이제 유인력이 생기고, 그 유인력이 제조업으로 이제 왔단 말이죠. 그리고 제조업은 때마침 산업혁명이 나서 이제 막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그 증가했었죠. 예. 근데 농업도 굉장히 생산성이 빨리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농업보다도 더 빨리 생산성이 증가했죠. 그죠? 뭐 그렇잖아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니까 농업보다 훨씬 더 생산성 증가가 빠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생산성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니까 거의 이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소위 뭐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위 풍요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거는 주로 이제 선진국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신제품이 또 발명된 거죠. 그러면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또 신제품이 발명되면서 예컨대 뭐 자동차, TV, 오디오, 뭐 라디오, 비행기, 기차, 뭐 각종 뭐 새로운 제품이 발명되면서 이제 그런 새로운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공산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제조업은 또 더욱더 활성화되고 고용은 더 많이 늘고, 이런 그 선순환이 이제 반복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정말 그 소위 소비가 미덕인 그런 풍요의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 그 공산품 소비 폭발적 증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그래요. 되게 이제 과학이 굉장히 빠르게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하죠. 과학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지금 아주 과거와 달라지니까 획기적인 인류사의 그 최근에 그 획기적인 어떤 그 과학기술에 의한 어떤 새로운 발전은 사실은 대부분이 100년 전, 5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비행기 같은 것도 사실 50년 전에도 있었고, 기차도 100년 전에 있었고, TV도 50년 전에 다 있었고, 냉장고, 라디오. 지금 쓰는 거 사실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50년 전에도 다 존재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한 지난 20세기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물건들이 발명됐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오히려 정체된 거예요. 오히려 자동차 같은 경우 100년 전에도 있었죠. 물론 지금이 훨씬 더 개량되고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자동차 원래는 똑같은 거,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컴퓨터만 이제 최근에 발명된 인터넷만 그런 거고 그걸 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예컨대 1950년대 한국은 좀 그렇지만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에 살던 사람이 타임머신 타고 50년 뒤에 지금의 세계에 와서 보면 컴퓨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금방 적응할 수 있죠. 별로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차, 냉장고, TV, 라디오 다 있단 말이에요. 기차 근데 그 전에 한 50년 전 사람이 1950년대로 오면 엄청나게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 사람들이 50년대로 오면 엄청나게 놀랐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혁신적인 거는 오히려 20세기 초반에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보다 컴퓨터로 때요. 어쨌든 간에 그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막 제조업 고용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제조업 굉장히 그 제조업분의 고용이 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소비가 늘고 하면서 굉장히 선순환되고 빠른 경제 성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제조업 고용이 확대된 선순환이 됐는데 제조업 부분의 생산성은 또 계속해서 더 빨리 증가를 했죠. 더 빨리 증가하니까 이제는 굉장히 온갖 소비하는 제품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소비가 증가 다 좋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이제는 더 적은 인력으로도 그죠? 더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다 충당하고도 남은 거죠. 마치 농업에서 더 적은 인력으로도 전체를 먹고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제조업도 이제는 계속해서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더 적은 인력으로 충분히 다 충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최근 들어도 아직 예컨대 생산성 얘기하면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죠. 저도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죠? 한국에 왔을 때 컴퓨터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거 제 1990년 중반에 이제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삼보 컴퓨터 그때 삼보가 제일 좋았어요. 그걸 무려 240만 원인가? 그것도 이제 싸게 해서 240만 원 주고서 산 게 그 당시 최고 사양 300메가였죠. 그 당시 최고 사양. 근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수십 대 그것뿐이 아니라 실제로 훨씬 더 적은 인력 더 많이 생산.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이제는 더 적은 인력으로 다 수요 충당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또 제조업 마치 농업에서 유인력이 발생한 것처럼 제조업에서도 이제 유인력이 발생한 거죠. 유인력이 감소해 유인력이 발생하고 고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게다가 이제 플러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세계화로 어떤 중국에서 이제 그 값싼 제조업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게 더 이제 제조업 분야의 선진국인 우리도 그렇고 선진국의 어떤 제조업 분야의 고용 감소는 더 빨리 이제 진화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제조업에 남는 유인력이 이제는 또 서비스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경제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간 거는 이제 19세기 말 그 산업혁명 이후에 특히 20세기 초반에 급속히 진행된 거죠. 우리 같은 경우 20세기 중반에 진행된 거고. 이거는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인 거고. 두 번째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긴 거는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이제 옮긴 거란 말이죠. 이런 변화인데. 근데 이 두 번의 변화는 좀 차이가 있죠. 뭐냐면은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는 이 노동력 중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건 사람이 이렇게 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발을 한다던가 그런 거, 또 어떤 아이를 돌본다든가 음식을 한다던가 그런 건 사람이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노동력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조업은 생산성이 높지만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령 그렇죠. 이발하는 거는 사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발하는 사람의 하루에 머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크게 변할 게 없는 거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그런 거고 의사가 돌보는 환자의 수 같은 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뭐 더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거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고 생산성 증가가 빠르지만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 서비스업은 굉장히 생산성이 낮고 또 생산성 증가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죠. 뭐 이발기구가 발달하면은 뭐 조금 더 빨리 깎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큰 차이 없단 말이죠. 과거랑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그 변화는 다수가 더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이제 옮아간 거죠. 근데 이제 제조업에서 그 서비스업으로 변하는 다수가 더 생산성이 낮은 분야로 이제 옮아간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변화, 이래서 이렇게 전환은 어떤 변화를 이제 가져왔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일단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그 생산성 증가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거를 이제 그 생산하는 거죠.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이제 생산하는 건데 결국 그 생산량이라는 거는 생산성 곱하기 이제 규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 같다면은 뭐 인력이 뭐 같다 그러면은 결국은 생산성 증가에 비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뭐 근로자 한 명이 10을 생산했는데 금년에는 11을 생산한다. 그러면 생산성이 20% 높아진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1인당 실질 GDP가 20% 향상한 거죠. 뭐 인구는 똑같다고 전제하면은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그 생산성 증가에서 비롯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고용이 늘면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거고, 그죠?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고용이 늘면은 경제 성장이 이제 낮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 사회에 비해서 서비스업 중심 경제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은 분야는 꽤 근로자한테, 노동자한테 꽤 괜찮은 페이를 줘도 뭐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생산성이 이제 낮은 분야에서는 높은 급여 주기가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제조업 중심보다는 서비스 중심 경제에서 훨씬 더 근로빈곤, 그러니까 일을 해도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근로빈곤이 더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지만 생산성이 증가하면은 급여를 인상해도 가격은 뭐 유지 혹은 인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년보다 두 배를 그러니까 생산성이 2배가 되면은 그러면 임금을 2배 준다고 해도 물건값은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작년보다 2배를 더 많이 생산해내는 거니까. 그죠? 근데 생산성이 정체된 경우에는 급여를 인상하면 그만큼 그것이 가격에 반영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산품보다 서비스 가격의 인상이 빠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공산품들은 사실 가격이 별로 이렇게 오르지 않잖아요. 특히 뭐 아까 컴퓨터 얘기했지만 컴퓨터 같은 거는 과거에 300메가짜리가 230만 원인데 지금은 뭐 300기가 넘나요? 어쨌든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냥 단순히 가격이나 뿐이 아니라 그 품질 향상까지 고려해서 하면 뭐 과거보다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의 그 값은, 컴퓨터 값은 과거에 비하면. 뭐 그렇단 말이죠. 제조업은. 예.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분야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 급여가 올라가면 또 가격도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럼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게 어떤 변화가 오냐? 일단 이런 거죠. 어떤 분야는 어떤 서비스는 수요가 감소하고 일부 계층만 이제 소비를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영국에서 20세기 전에 영국에서 단일 직종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고용된 게 하인이래요. 하인 집사. 그런 부분이 가장 단일 직종으로 많은 고용이 됐던 데래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제 영화 보면은 영국 같은데 배경을 한 영화 보면은 되게 이제 웬만큼 사는 집 가면 집사들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그 하인이 있냐 없냐가 그게 중산층이냐 아니냐 가름하는 게. 그러니까 웬만한 중산층은 다 하인 집사예요. 사실 뭐 이게 꼭 영국 얘기지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과거에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이제 소위 가정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식물하고 그랬죠. 가정부가, 입주 가정부가 있었죠. 저희도 그 당시 대부분 우리뿐이 아니라 다 좀 그 시골에서 이제 먼 그 친척벌 되는 이제 좀 그런 이제 여와
좀 뭐 한 10대 뭐 그런 이제 여자들 데려다가 집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시골에서 이제 입만 덜어줘도 꽤 그래서 그냥 다 먼 친척들은 서울 집에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보내서 서울에서 이제 가정부 하다가 좀 나이 들면 이제 시집 보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고 우리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웬만한 중산층이면 다 그런 식으로 소위 가정부가 있었죠.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 입주 가정부 들려면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 아니면 힘든 거죠.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서비스가 그만큼 달라요. 근데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말하지만 그런 어떤 그 수공예품, 굉장히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근데 자개농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자개농 같은 거 웬만한 집에 다 있었죠. 저희 집도 있고. 근데 물론 옛날에도 그게 싼 값은 아니지만 비쌌지만 자개농 같은 거 그거는 손으로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죠. 왜냐하면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거는 이제 워낙에 값이 비싸지니까 정말 극소수가 아니면 이제 향유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근데 예컨대 뭐 이런 것들 뭐 하인 집사 뭐 자개농 그런 거는 없어진다. 그런 거는 뭐 정말 값이 비싸져 가지고 소수 계층만 소비한다고 해서 큰 문제 아닌 거죠. 그거야 뭐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비탈력. 그게 뭐냐면 가격이 뭐 하인 집사 뭐 자개농 그런 거는 값이 비싸면은 뭐 이용하지 않으면 뭐 그만인데 어떤 것들은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런 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가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의료와 교육인 거죠. 그죠? 의료와 교육은 그러니까 의료와 교육은 값이 비싸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 안 갈 수 없고 아마 교육비 비싸다고 해도 뭐 자식 교육 안 시킬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굉장히 가게에 큰 부담이 되는. 이거 좋고는 이거는 제가 가끔 이제 기업체에 갔을 때 이런 거 하는데 별로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던데 이 얘기하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저는 이제 대학에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뭐 몇 년 전에도 반값 등록금 얘기하면서 친구네 꼭 그래요. 아, 대학교 등록금 너무 많이 오른다. 그래서 물가 뭐 지난 10여 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대학교 등록금 상승률이 뭐 훨씬 더 높다 하면서 대학이 뭐 이럴 수가 있냐. 뭐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좀 오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아니, 대학 교수도 원래 이렇게 물가라는 거 그렇잖아요. 물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그 평균이잖아요. 물가라는 건 평균인데 평균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거랑 물가 상승률이 낮은 거의 그 평균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물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산품은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공산품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고 서비스업 물가는 굉장히 빨리 오른다면 그거의 평균한 게 이제 전체 물가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은 서비스 상품이죠. 대부분이 이제 교수들 강의나 뭐 그런 교육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하는 건데 그 교수들 월급도 좀 일반 회사 월급만큼은 좀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근데 회사 월급은 물가보다 더 빨리 오르죠. 근데 대부분 그러면 뭐 교수 월급 오르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게다가 사실은 저가 지금 고대 행정학과에 있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교수 숫자가 9명이었는데 지금 딱 2배예요. 그러니까 15년 전보다 교수 숫자가 2배가 됐어요. 지금은 9명에서 2배로.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학생 수는 뭐 똑같아요. 학생 수는 똑같은데 교수 숫자는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몰라요.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순전히 양적인 생산성만 따지면 과거보다 절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학생 수가 절반이 된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더 질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학교 교수 월급도 좀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 숫자는 과거보다 2배가 됐거든요. 그러면 대학 등록금이 좀 물가 상승보다 좀 높이 올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별 반응이 안 좋아. 넘어가죠. 예. 예? 재단의 말씀. 예. 재단에다 해라 등록금 올리지 말고. 뭐 곧바로 다 교수 월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딴 데 비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안 그런 대학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 대학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예. 저는 뭐 재단한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서비스업의 특성. 근데 제가 사실은 서비스업도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은 보통 내용에 따라서 보통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경영, 유통, 개인, 사회 서비스 이렇게 네 개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 서비스는 뭐 금융, 마케팅, 컨설팅 같은 거, 유통 서비스 뭐 도매어, 소매, 운송, 뭐 개인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에 따라서 보통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식과 숙련 정도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뭐 전문 지식 서비스, 그 다음에 중간층의 그 단순 사무직, 그 다음에 단순 뭐 대인 서비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지식 서비스는 이 내용 중에서 그 경영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교육, 그런 거는 이제 그 서비스 제공하려면 근데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런 거고. 다음에 중간층 단순 사무직이라는 건 주로 이제 전문 지식 서비스의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분야인 거죠. 뭐 예컨대 뭐 비서라든가 뭐 그 타이피스트 뭐 또 그런 뭐 단순한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단순 대인 서비스는 여기서 그 정말 몸으로 때우는 뭐 그러니까 개인 서비스, 뭐 요리 청소 같은 가사 서비스, 뭐 임의용, 그다음에 뭐 소매업에서의 뭐 점원이라든가, 다음에 그 사회 서비스 중에서 보육이나 뭐 요양에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 대인 서비스. 보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런 그 세 가지 중에서 중간층 단순 사무직은 점점점 이제 정보화가 되고 또 사무 자동화되고 대폭 감소했죠. 그러니까 과거 확실히,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 없어진 직업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타이피스트는 이제 그런 직업은 없죠. 과거에는 다 그 타이피스트 있었는데 지금 뭐 타이피스트 직업 없고 다 누구나가 다 이제 워드 프로세서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데도 그 뭐죠? 그 창구 직원들. 은행도 과거에는 정말 창구 직원이 굉장히 많이 쫙 이제 있었잖아요. 가서 다 예금하고 뭐 하고 다.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ATM을 하니까 사실 창구 직원들 숫자가 과거보다 대폭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뭐 단순 어떤 뭐 문서 수반하는 단순 뭐 비서 역할도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단 말이죠. 다 자동화되고 뭐 정보화되면서 다 됐죠. 그래서 이런 단순 사무직 중간직은 굉장히 많이 그 줄었어요. 대신에 전문 지식 서비스, 그러니까 경영, 금융, 마케팅, 컨설팅 같은 경영이라든가 의료, 교육 그쪽은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이쪽은 수요가 증가하긴 했지만 그에 불구하고 이쪽의 그 직업을 가지려면 굉장히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그 택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거란 말이죠. 상당히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한 쪽이란 말이죠. 또 한쪽. 그리고 반면에 그 단순 그 대인 서비스 역시 수요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면서 외식을 많이 하게 되고 각종 뭐 가사 돌봄 뭐 그런 게 다 필요하니까 뭐 맞벌이하고 그다음에 고령화 그러면서 이런 뭐 요리 청소 어떤 가사 서비스라든가 보육, 요양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집에서 다 이제 주부가 하던 것이 지금 안 되니까 그런 단순 어떤 이런 그 대인 서비스도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근데 문제는 공급은 더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공급은 더 많이 증가한 게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같으면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고용이 주니까 서비스업을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서비스업에서 이런 전문직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몸으로 때우는 더 단순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그렇게 그 과거 같으면은 뭐 어떤 제조업의 정규직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혼자 벌어 살기 힘드니까 맞벌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가정주부였던 분들이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이 또 단순 대인 서비스라는 거는 주로 이제 주부들, 그러니까 그 한 뭐 중년 여성 어떤 과거의 그 가정주부들한테 적합한 게 많죠. 뭐 이런 뭐 보육, 요양 또 뭐 어떤 식당에서 일하는 그런 단순 대인 서비스는 또 상당 부분 어떤 주부들이 하기에 적합한 게 많고 그래서 단순 대인 서비스는 수요도 증가했지만 공급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단 말이죠. 과거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일자리라는 거는 그 속성상 본래 양극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게 더 심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소수의 그 전문직 서비스, 뭐 금융, 마케팅, 컨설팅, 뭐 의료 그런 소위 전문직 서비스 쪽은 굉장히 그 높은 소득을 올리는 그쪽하고 그 다음에 다수는 어떤 저임금의 단순 서비스 그쪽은 수요도 많지만 공급은 더 많으니까 당연히 급여가 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게 두 가지로 양극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 서비스인데, 전문 서비스는 아까 제가 경영 서비스와 의료와 교육을 두 가지가 다 그 전문, 제공하려면 전문 어떤 지식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이 경영 서비스와 의료 교육은 약간 달라요.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른데, 그게 뭐냐면, 경영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요자가 기업인 거죠. 수요자가 기업인 경우, 기업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생산성,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력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서 요새는 어떤 그 제품 가격을 정하는 거는 사실 그 품질보다는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이, 같은 신발이라도 나이키 신발이 굉장히 비싼 이유는 그게 품질이 더 월등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다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중요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 같은 거, 마케팅 같은 거, 또 어떤 금융, 이런 쪽은 기업을 상대로 하고 굉장히 어떤 그 기업의 그 제품 가치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경영 개선하는데 큰 공헌을 해요. 그래서 이 자체는 같은 서비스지만 굉장히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다른 말로 생산성이 높죠. 그죠? 높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소위 그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훨씬 더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의료와 교육은 같은 전문 지식이 요구되지만 의료와 교육인 경우에는 수요자가 가게죠. 가게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낮고 수요 비탄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그 환자를 진짜 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교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생산성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최소 양적인 생산성은 과거보다 더 줄면 줄지 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쪽은 암만 값이 비싸도 이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계에서의 부담이 크고 의료와 교육은 그죠? 그다음에 GDP에서도 그러니까 가계에서도 부담이 크고 나라 전체로 봐도 GDP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잠깐 얘기했지만 의료와 교육은 사실 정부 지출 중에서 가장 지출 액수가 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부에도 많이 지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지출 중에서도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의료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규모가 더욱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러한 게 그 서비스 경제 혹은 플러스 이제 지식 기반 경제에서의 특징인데 그럼 이런 것들이 시사점이 뭐냐? 보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산업 사회에서는 일단 저성장일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빈곤, 그러니까 저임금의 어떤 일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근로빈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가 그런 문제. 또 하나는 GDP에서 의료와 교육비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꼭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저성장 문제,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사교육비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DJ 정부, 노무현 정부, MB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말이에요. 나왔던 말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어느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 어떤 특별히 어떤 정권이 정책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건 사회 경제 구조의 배달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건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책임이 없냐 그런 건 아닌 거죠. 이런 어떤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국민이 살기가 힘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정부의 그 대책 역할인 거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냐.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서비스 경제의 특성을 제대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해의 기본 전제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이렇게 서비스 중심으로 바뀐 게, 이렇게 서비스 경제로 바뀐 게 과연 재앙이냐. 일단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보멀이라는 경제학자는 과거에 이런 현상, 서비스 경제로, 제조업에서 서비스 경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용 질병이라는 얘기에서 비용 질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산성 증가가 낮은
어떤 그 분야, 뭐 의료 교육이나 의료나 교육 같은데 이런 게 비용이 너무나 많이 증가해서 이게 정말 사회에 어떤 굉장히 큰 뭐 부담이 된다. 그러면서 비용 질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정말 이게 재앙이냐? 정말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될 건 이런 거죠.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제조업 부분에 고용됐을 때보다 성장률이 더 낮긴 낮죠. 성장률 자체는 낮지만 경제는 계속해서 더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량은 과거보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워낙에 그 공산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많은 사람이 제조업 분야에 고용됐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가 빠른 건데 이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그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있긴 있지만 생산성이 너무나 빨리 증가해서 이제는 더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다 제조업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서비스업으로 이제 얼마간 거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또 사람들이 제조업뿐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거보다 뭐 외식업에 대한 서비스 수요 증가, 보육에 대한 수요 증가, 타 수요가 증가한 거. 과거보다 의료에 대한 수요 더 많이 증가한 거.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뭐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의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 거고, 과거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도 더 증가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과거에는 공산품만 굉장히 많이 수요를 했고 의료, 교육, 기타 등등의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덜 소비했는데 지금은 공산품도 과거만큼 과거보다 더 많이 수요하면서 의료나 교육에 대한 수요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거죠. 근데 의료나 교육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제조업보다는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적인 생산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재화도 또 서비스도 둘 다 과거보다는 절대량은 훨씬 더 사회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의 전체량은 과거보다는 더 증가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해야 돼. 과거보다 뭐 더 재화 서비스량이 줄어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재화도 더 증가했고 서비스도 더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고용이 제조업보다는 굉장히 그 급여가 낮고 그런 어떤 그 서비스업으로 많이 올마고 이제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재화수요가 절대량 증가하고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공산품, 그다음에 더 많은 서비스를 이제 그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는 이전보다는 더 그 풍요해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분배가 불균형해졌다는 거죠. 산업사회에서보다는 분배가 훨씬 더 불균등해졌다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정부의 역할 아까 그 탈산업사회 문제를 두 가지로 했죠. 하나는 뭐 근로빈곤 실업 양극화고 또 하나는 교육 의료가 이제 비싼 건데 일단 그 첫 번째 근로빈곤과 실업 이런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그럼 정부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그 얘기를 좀 하죠. 일단 이런 거예요. 그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마 신문서 많이 봤을 거예요. 언론에서 흔히 뭐 근로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 창출력이 큰 그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분명히 서비스업을 키우고 서비스업이 고용 창출력이 크니까 그쪽에 뭐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고용 창출력과 생산성은 사실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두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하게 되면은 생산성은 두 배가 된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고용은 절반으로 줄어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거는 그만큼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란 말이죠. 제조업이 요새는 고용을 성장하는 이유는 생산 증가가 빠르니까 뭐 많은 물건을 생산해도 고용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거고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그만큼 같은 금액이라도 훨씬 더 그 고용 창출력이 큰 거란 말이에요. 같은 10억을 첨단 산업에 투자해봤자 고용은 별로 늘지 않지만 이런 뭐 기본적인 그 서비스 어떤 무슨 뭐 단순 자영업이나 뭐 그런 서비스업을 하면 그만큼 고용이 늘어나는 거라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맞은 틀림없이 특히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 뭐 금융이나 마케팅, 의료 같은 이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치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런 거는 그 지식 기반 경제에서 이런 게 굉장히 어떤 그 가치 창출을 많이 하니까 중요한데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에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암만 이쪽에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도 전체 근로자, 전체 산업인력 전체를 보면 상당히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 키우는 거는 중요한데 그거는 성장 정책 측면에서 정말 어떤 잘 나가는 어떤 성장 정책이 중요한 거지 그게 어떤 그 근로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고부가치 사업을 키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키우는 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거는 성장을 위한 정책이고 근로빈곤을 위한 정책의 해결책이 이런 뭐 고부가치 산업을 키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근로빈곤 문제의 본질은 다 뭐 괜찮은 일자리가 적고, 그죠? 우리 사회에 좀 이런 저학력 또 저기술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일자리는 적고, 굉장히 질 낮은 일자리만 있다는 거죠. 그런 다수의 근로자들한테는. 그래서 그 이유가 주로 이제 소위 그 제조업 분야의 그 정규직 일자리가 축소된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직 중간 일자리 축소한 거, 그런 어떤 중간 일자리들이 그 줄어든 게 사실은 굉장히 주요 요인인 거죠. 예, 그런 거죠. 이거는 그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소위 그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뭐 정책 토론회 이제 그 토론자로 갔을 때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발제를 한 그 교수가 그때 해법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가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뭐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 다음에 SSM을 규제해서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떤 소득 양극화 해법이라고 딱 이제 제시를 했어요. 뭐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목표죠. 그죠? 아까도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우리가 낮은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영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 그러면 이런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영세 자영업자를 줄이고 대형화해야 돼요. 흔히 예컨대 미국이랑 우리 비교하면서 미국은 굉장히 서비스 생산성이 높은데 우리는 적다. 그게 미국은 대부분이 어떤 뭐 음식점이나 그런 게 다 그 가게가 다 그 대형 그 체인점이란 말이죠. 마트.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데 생산성을 높이려면 영세 자영업자 줄이고 다 대형화하고 체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뭐 SSM 키워야 하는 거죠. 다음에 동네 저가점도 다 대기업 체인 저가점이 돼야 되고 동네 분식집도 다 뭐 프랜차이즈로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생산성이 높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냐. 그런 거하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생산성이 높이면 일단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담당할 때보다는 일자 자체는 줄어들겠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그 대형화 기업화된 점포가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고용된 단순직 예컨대 뭐 이마트의 그 캐셔라든가 맥도날드에서 앞에서 매장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그 단순직의 그런 근로자들의 그러면은 페이나 근로 여건이 훨씬 더 좋으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자체는 돈을 벌지만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삶도 그만큼 더 좋아지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죠? 그래서 너무 쉽게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본질적으로 정말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 한 걸 좀 잘 따져봐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야,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힘든데, 근데 되게 이런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는 이런 그 탈산업사의 문제가 사실은 거의 1900가 우리나라가 어떤 제조업의 그 고용이 줄어든 거 한 1990년대 중반부터거든요. 중반부터.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탈산업사의 문제, 산업사에서 탈산업사에 우리가 접어든 거는 되게 90년대 한 중반 무렵부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 더 심화된 건 주로 이제 IMF 이후인 거죠. IMF 이후에 특히 이제 그런 게 훨씬 더 심화된 그런 거였단 말이죠.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선진국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거의 뭐 빠르면 70년대 혹은 80년대부터는 대부분 이런 식의 이제 상황에 온 거죠. 선진국들은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항상 그 후발국이 좋은 거에 이제 앞에서 먼저 그 경험한 국가들의 경험을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우리보다 먼저 탈산업사에 진입한 선진국들 어떻게 했냐? 국가가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에 뭐 좀 잘한 데도 있고 잘못한 데도 있고 뭐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흔히 이제 성공 사회는 뭐 스웨덴 같은 북유럽 얘기하고 독일은 약간 좀 다른 모델이긴 한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주로 문제로 하는 게 남유럽이라든가 미국 뭐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요 선진국이 뭐 어떻게 했냐는 거를 뭐 다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뭐 그 시간이 없는데, 사실은 참고로 얘기하면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복지국가지만 또 굉장히 시장 경제가 발달했어요. 거기에 사실은 예컨대 세계에서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같은 거 이제 그 순위 매기면 스웨덴은 항상 굉장히 위에 있어요. 굉장히 어떤 그 시장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으면서 복지도 또 발달해요. 그래서 뭐 완전히 뭐 어떤 복지 뭐 그러면서 어떤 시장 경제를 기재 중인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근데 요 얘기는 혹시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비교적 외국이 어떻게 대처했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시사점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동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소위 이제 그 길라진 일자리 축소, 그다음에 바닥으로의 경주. 그러니까 바닥으로의 경주라는 게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하니까 서로 간에 계속 저임금,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제살깎기, 뭐 출혈 경쟁 그런 게 소위 바닥으로의 경쟁. 서로가 더 막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일단 그런 것들은 제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좀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 경제 구조, 계속 말했지만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저학력, 저기술 계층한테 가능한 괜찮은 일자리 감소한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탈산업사에서 우리 요새 흔히 뭐 비정규직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탈산업사에서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장 제조업이랑 그다음에 이런 그 예컨대 뭐 편의점 같은데 당연히 편의점에는 파타임 쓸 수밖에 없잖아요. 편의점에서 정규직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 혹은 뭐 맥도날드에서 앞에서 일하는 그거를 알바생이 아니라 정규직을 쓰기는 힘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정규직 혹은 뭐 시간제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경제는 어떤 비정규직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자체를 뭐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서비스 경제에서 산업사회 때보다 어떤 제조업 중심 경제보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보다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불법적인 비정규직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소위 요새 많이 문제되죠. 파견근로 같은 경우. 근데 사실 파견근로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뭐, 근데 그 이유가 파견근로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고용비용을 절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고용비용을 왜 절감할 수밖에 없냐. 아까 말한 서로 경쟁이 치열하니까 뭐 바닥으로의 뭐 경쟁 서로 그러면서 결국은 뭐 고용비 줄이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또 그래도 긴 얘기가 필요한데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그런 건 정부가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 그냥 정상적인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각종 일자리들 예컨대 뭐 그런 거 하죠. 근데 박원순 시장도 뭐 그 정부 부분에서 이제 일하는 그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했는데 뭐 그 자체는 뭐 나쁠 거 없죠. 좋은 거죠. 좋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정부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민간에서도 그건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 얘기는 불법적인 뭐 그런 식의 비정규 일자리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뭐 그런 거 뭐죠 갑을 관계에서의 어떤 그 하청 기업에 대한 뭐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것들은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가장 원천적인 거 할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소위 그 맞벌이, 소위 뭐 양성평 다음에 어떤 여성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법규가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그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우리 사회에 시급한 거라 합니다. 그래서 뭐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거, 파타임 늘어나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불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생계 부담 경감인데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다수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하기 힘들면은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맞벌이가 가능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임금이라도 기본적으로 생활이 공공하지 않게 해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맞벌이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되냐?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사회 서비스 확대 그래서 뭐 맞벌이를 하려면은 뭐 보육이나 노인 돌봄을 사회화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죠. 어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보육을 통해서 출산율을 여성의 어떤 그 가사와 일의 그 양립을 가능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거, 뭐 그런 것 다 널리 알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확대는 그 자체가 이제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되게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보육 지원 같은 경우는 많이 확대되어 있죠. 확대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은 이제 좀 질 관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하고요. 노인돌봄 분야는 앞으로 더 확충될 필요가 있죠. 사실 뭐 그렇게 있는 거고 기타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위 그 보건복지 분야에, 그러니까 보건복지 분야의 그 사회 서비스 인력을 비교하면은 우리는 대개 인구 1000명당 한 25명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OECD 선진국은 평균 한 60명 정도 되고, 특히 북유럽, 뭐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그런 데는 한 87명 돼서 이런 어떤 보건복지 분야의 그 소위 그 사회 서비스, 보육이라든가 또 뭐 기타 그런 노인 돌봄이라든가 또 기타 다양한 어떤 그 사회 서비스, 근데 직업 훈련이라든가 그것들이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저임금이라도 생활 공공하지 않은 너무 당연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급여가 낮은 그래도 이제 생활 공공하지 않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생활이 힘든 거는 뭐 이런 어떤 사적 재화, 뭐 자동차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의복, 식료품, 가전제품 그런 것 때문에 살기 힘든 거 아니죠. 가장 살기 힘든 건 교육과 의료, 그 다음에 주거 문제죠. 교육, 의료, 주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교육, 의료, 주거는 소위 가치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컨대 우리가 의복이나 식료품 그런 것들은 순수한 그 민간제죠. 그래서 민간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 같은 건 소위 가치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거죠. 제가 자주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은 어떤 소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정부가 공급에 개입해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걸 가치제라고 하죠.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하니까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은 굉장히 싼 값에 할 수 있는 거고, 의료 같은 경우도 정부가 보조하니까 우리가 건강보험으로 더 싸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 의료 같은 경우는 어떤 완전히 민간제도 아니고 완전히 어떤 공공제도 아니고 중간적인, 그래서 어느 정도 민간이 공급하지만 정부의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해서 정부가 좀 보조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이 가치제인데요. 그래서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과 의료는 정부한테 제공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육, 의료는 정부가 보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계 부담이 된다는 거는 정부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과 의료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소위 뭐 반값 등록금 혹은 뭐 4대 중증질환 100% 보전 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뭐 꼭 박근혜 정부뿐이 아니라 뭐 문재인 그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런 식의 교육 의료에 대한 정부제 확대하겠다 하는 건 다 뭐 이런 맥락에서 다 나온 얘기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또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교육훈련도 강조를 많이 해요. 그것은 중요하죠. 교육훈련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교육훈련을 해가지고서 좀 괜찮은 일자리에 많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건 중요하는데, 사실 특히 중요해요. 교육훈련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에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암만 교육훈련 많이 강조해봤자 괜찮은 일자리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비록 아주 그런 어떤 아주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일단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웬만큼 먹고 살 수 있게 어떤 그런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게 더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 얘기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아까 그 교육과 의료 문제 얘기했는데, 그럼 교육과 의료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인데요. 뭐 약간 맥락이 연결되긴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하는 김에 쉬지 말고 조금 더 해서 빨리 하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이어서, 보통 때 이 정도에서 좀 쉬었는데, 그냥 좀 더 이어서 할게요. 조금만 더. 예. 기본적으로 교육과 의료의 특성은 아까 말한 걸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비싸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전문 서비스인 거죠. 교사, 의사, 간호사들.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의료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값이 더 올라가죠. 분명히 그런 거죠. 분명히 의료 쪽은 계속해서 신기술 도입돼, 그건 좋죠. 그래서 신기술 도입돼서 과거에는 못 고치던 병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신기술이 도입되면 그만큼 훨씬 더 비싸니까 막 값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계속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굉장히 교육이 중요해서는 더욱더 증대되고 다 누구나 지식 기반 경제에서 교육 강조하는 거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가장 관심 있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니까 당연히 의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계속 수요는 증가한다는 거죠. 당연한 건데, 세 번째는 이게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 생산성이 모호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거. 분명히 아까 생산성이 정체된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교사당 학생 수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좀 결혼 늦게 해서 아직도 초등학생인데 제 애가. 근데 반에 가보면 요새 초등학교는 한 반에 한 25명 정도예요. 한 반에 학급이 25명인데 저 때 80명이었고 저 때만 해도 저보다 약간 몇 년 선배 때는 그때는 저희가 3부제 수업했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80명씩 3부제 수업, 240명.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한 명이 240명을 했었죠. 그때 그때 도시에 막 사람들 몰려오고 막 학교 없을 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3부제 수업하고 막 그랬던 거.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담임 선생님 한 명이 240명인데 지금 담임 선생님 한 명이 25명이고 또 게다가 또 무슨 있어요? 무슨 전담 교사? 과학 전담, 음악 전담이라고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양적으로 치면 교육의 생산성은 과거보다 10분의 1로 준 거죠. 240명에서 한 24명 된 거니까. 그죠? 양적인 생산성은 10분의 1을 준 거란 말이죠. 근데 물론 질적은 더 좋아졌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의사당 환자 수도 그렇죠. 요새는 의사당 환자 수 좀 많이 요새는 의사 한 명이 환자 한 몇 분쯤 보나요? 보통 이렇게 가면 한 5분 보나? 평균 5분쯤은 보나요? 그래도 옛날보다 증가했겠죠. 옛날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양적인 생산성은 감소하죠. 그러면 질적인 생산성은 올라갔겠죠. 근데 과연 얼마나 올라갔을까? 했을 때 과연 글쎄요. 그분도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한 얘기지만 온갖 과외 받는 지금의 고등학생들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뿐이 아니라 초등학생 때부터 과외 엄청 받죠. 초중고 다 초등학생도 아니죠. 유치원 그 전부터 봤죠. 한글 우리말 배우기 전부터 막 각종 영어 배우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가외 금지 때 다녔기 때문에 그때 전두환 때 가외 금지 조치 때 다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도 한 4시면 집에 왔어요. 또 특히 저는 공립이어서 고등학교가 4시면 집에 와서 근데 온갖 초중고 학생 다 가외 받고 뭔가 하는데 그래서 얼만큼 지금의 학생들이 나 때보다 과거의 고등학생들보다 더 얼만큼 질이 우수하냐. 또 대학생들 그래서 근데 대학교 신입생들 보면 그다지 질이 우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대학생들은 우리 때 사실 별로 공부 안 했잖아요. 주로 그냥 공부 안 했죠. 거의 강의를 솔직히 그냥 안 했죠. 근데 요새는 진짜 애들 공부 진짜 열심히. 가령 지난주에 저희가 과에서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제 현장 학습을 간다고 세종시에 갔었어요. 견학하고 행정학과니까 하겠다고 해서 애들 모아서 했는데 애들이 한 40명인가 밖에 지원 안 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원. 야, 너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금요일에 했는데 그때 수업이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너희 수업 내가 요새는 출석에 하면은 그걸 내요. 그러니까 현장 학습 때문에 이제 갑니다 하고 그거를 이제 띄워주면 학과장이 띄워주면은 그게 출석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안 돼서 출석한 걸로 해주는데 출석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수업을 안 들어서 강의를 빠지면 그만큼 자기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강의를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이 학점 때문에 진짜 신경 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뭐 그것뿐이 아니라 게다가 또 뭐 스펙 쌓는다고 뭐 배우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얘들이 정말 그렇게 뛰어나냐. 지난번에 기업체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나중에 질문 있으니까 질문하더니 나한테 그때 그 CEO들 대상 강의였는데 나한테 질문하는 게 왜 요새 대학생들은 과거보다 그렇게 저 회사에서 더 일을 더 못하냐고. 그러니까 요새 과거에는 그냥 대학생들 갔다가 그냥 바로 일을 하게 해도 되는데 일을 하게 할 수 있었는데 요새 애들은 다 다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온갖 그렇게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오히려 기업체에 있는 사람은 더 과거보다 뭐 일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뭐 회사 일 잘하는 게 꼭 대학 교육의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과연 우리가 정말 사실은 교육에 돈 많이 쓰고 의료에 돈 많이 쓰는데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정말 우리가 뭐 교육의 질을 정말 뭐 교육의 질도 저희가 애매하지만 정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냐. 그 돈을 어떻게 정말 의료의 질을 높이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예방의학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뭐 사대 중증질환에 더 그 돈을 쓰는 게 좋은 거냐.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교육과 의료에 돈 쓰는 목표는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의료의 질을 높이는 건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정말로 맞는 거냐. 다 알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죠? 알기가 힘들어요. 뭐 이런 특성이 있죠. 예, 그 다음, 예. 뭐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거는 뭐 상식적인데, 사실 정부의 보장수가 더 높아질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그 가계 교육과 의료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훨씬 많죠. 뭐, 비교 안 되게 훨씬 많죠. 그래서 그거에 부담 높이는 건 틀림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비용 절감과 생산성, 좀 애매하지만 말이 애매하죠. 또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고 경쟁도 별로 없고 또 산출물 성과도 뭐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생산성이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생산성을 높일 여지도 좀 많은 편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IT나 어떤 경영관 좀 말은 이상하지만 어떤 또 효율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도 대학에 있지만 사실 참 정말 이 소위 그 생산성에만 이상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민간에서 기업체가 정말 노력하는 것만큼 대학 노력하냐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 교육 행정 보면 제가 봐도 참 굉장히 좀 낭비가 많죠. 굉장히 정말 대학에 들이는 돈에 비해서 정말 불만이 많은데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정말 열심히 어떤 의미에서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잘 하지는 않거든요. 뭐 의료도 뭐 굉장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굉장히 뭐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의료의 그 보장성 강화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어떤 비용 절감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러면 틀림이 없죠. 사실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하려면 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의료의 질을 위해서 같은 돈을 써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좀 더 아직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건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거 사교육 문제 해결 중요하다는 거 사실 뭐 사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말 들인 돈에 비해서 뭐 인적 자본 형성할 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기회 평균만 줘야 하는 뭐 그런 것들 문제라는 거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관련해서 이제 약간 좀 참고로 이제 좀 더 논의 이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이제 참고 삼아 좀 언급하고 싶은 얘기에서 하는데 첫 번째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아까 말한 뭐 어떤 그 21세기 복지국가에 변화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뭐 좀 다음 시간도 얘기할 거고 좀 오늘 거 굉장히 밀접한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복지국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 복지의 역할이 21세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변화해 오고 굉장히 많은 어떤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강조점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게 잠깐 참고 삼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다 주로 이제 소득 보장이죠. 복지국가의 주로 역할이 뭐 돈 주고 뭐 보장해주는 그거에서 이제 소득 창출력 강화로 바뀐 거. 이거는 그 선진국의 어떤 복지국가의 그 주요 정책의 그 중점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거는 일 못할 때의 대비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복지의 근간은 그런 거잖아요. 그 사회보험인 거죠. 그래서 뭐 그때도 잠깐 말한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복지의 근간은 그 연금, 뭐 의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잘못 오해하는 건데 그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원래 가난한 사람 이렇게 뭐 돈 주고 그런 건 사실 복지국가가 아니죠. 그거는 과거에 복지국가 이전에 어떤 시혜적인 거고 복지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 복지국가는 그냥 자본주의 산물이고 복지국가라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일을 해서 그죠?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그게 그 당연한 건데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원칙인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사실 복지국가인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흔히 공통적으로 겪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나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병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다쳐가지고 일을 할 수 없을 때, 또 잘려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실업, 산재, 또 질병, 노령, 그게 대표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겪게 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그 4대 사회보험인 거죠. 그게 복지국가의 근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기본적으로 복지국가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대비책, 그게 복지국가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복지국가 과거에는 일을 못할 때에 대한 대비, 그런 그 4대 그 사회보험 같은 걸 일을 못할 때 대비하는 거였는데, 그걸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일을 하게끔 기반을 만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단순히 이제는 누구나 일을 하면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사회에서는 그게 과거랍니다. 과거에는 일을 못할 때에 대한 대비만 하면 그걸로 복지 역할이 끝난 건데 지금은 일을 해도 근로빈곤이 되는 거니까 일을 해도 근로빈곤이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게 많고 그런 거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주로 급여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연금을 주거나 뭐 의료에 대해서 주거나 뭐 그 산재에 대해서 돈 주거나 뭐 실업급여 주는 그런 거에서 이제 그게 아니라 주로 서비스 제공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보육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보육 또 노인부양 또 각종 뭐 직업훈련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서비스 제공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개인의 어떤 그 인적 자본을 향상하고, 그죠? 뭐 교육, 그 다음에 맞벌이 그 부담을 경감해주고 또 맞벌이를 촉진하고 또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지국가에서 주요 역할로 이제 중점이 바뀌어온 거죠. 과거에 단순히 급여를 하는 거에 바뀌어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든가 모성보호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지만 어떤 정부의 복지 역할에서도 서비스 제공을 잘하는 건 사실 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죠. 돈은 그냥 급여만 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서비스를 할 땐 정말로 이게 뭐죠? 정말로 뭐죠? 그러니까 보육 서비스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냐? 그 노인 요양 서비스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냐? 그런 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단 말이에요. 직업 훈련이 정말로 잘 해서 정말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냐? 그런 것들은 단순히 뭐 실업급여를 주거나 단순히 뭐 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단 말이죠.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선진국에서 어떤 복지국가의 역할이 단순히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일을 못할 때에 대한 대비만 해서 복지국가의 역할, 정부의 복지 역할이 충분했는데, 이제 이런 탈산업사회에서는 단지 일을 못할 때의 대비뿐이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뭐 맞벌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근데 이건 주로 선진국의 문제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수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진국들이 이렇게 소득보장, 소득창출로 바뀐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회보험이 중심이 된 그런 어떤 급여를 주는, 사회보험은 충분히 다 완성된 뒤이기 때문에 그거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활성화 된 건데,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보험도 지금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뭐 국민연금도 사각지대가 많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인 경우에도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고, 뭐 실업급여도 사실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기본적인 어떤 그 사회보험 자체도 지금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은 상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강화도 하면서 또 이런 탈산업사회에 필요한 복지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중의 어떤 중첩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거죠. 이게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죠. 선진국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은 깔린 상태에서 서비스 경제에서의 정부의 복지 역할 강조되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다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래서 역설적인 사회보험 자발점은 21세기 복지국가 설계 요인의 측면. 이거는 뭐냐면 아마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할 텐데, 아마 지난번에 누가 아마 남유럽에 대한 질문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유럽, 그때 아마 어느 분이 그 남유럽의 그 재정 위기가 어떤 과도한 복지 때문이냐 뭐 그런 얘기를 질문해서 제가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 했는데요. 사실은 이태리나 뭐 스페인 또 뭐 그쪽 나라들, 포르투갈, 뭐 그리스 그런 데는 특히 이제 그 연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거기는 그때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로 치면 이제 국민연금이 마치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주는 것 같은 걸 전 국민한테 주는 거죠.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금이 많이 드니까 GDP의 뭐 15%, 뭐 그걸 다 15%까지 되나요? 10% 넘고 한 13%? 15%까지 되는 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14%? 그 정도가 다 연금 유치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정의 어떤 경직성을 가져오게 되는 그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사회보험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연금도 굉장히 좀 그동안 많이 축소돼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좀 어떤 21세기 복지국가에 설계하는데 부담이 남유럽이나 그런 데보다는 부담이 덜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랑 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레이버 마켓에서 차별 시정이라든가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조세 부담률 낮은 거 뭐 높이는 거 필요하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좀 넘어가서 예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그 참고해서 두 번째인데 그 정부 재정 규모에 대한 인식 바꾸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전에도 이제 그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면 그래요. 나중에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뭐 김 교수님 오케이 알겠다. 인정한다. 뭐 우리 뭐 사회보험도 아직 그 사각지대도 많고 또 이렇게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고 하니까 정부의 복지 역할 필요하고 뭐 의료 교육 보장성 높이고 다 필요한 거 다 알겠는데 그럼 결국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정말 돈 이렇게 많이 거 지속 가능하겠냐. 항상 그런 질문이에요. 복지 확대 다 좋은데 그 돈이 있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 현재 제가 GDP 약 30%라 그랬죠. 되게 한 29% 정도 뭐 30% 그런데 근데 이제 고령화로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연금 의료치료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잠깐 뭐 얘기 나왔는데 그 각종 이제 정부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제 그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이런 거죠. 현재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2050년에는 복지 지출은 지금 현재 한 10%에서 한 뭐 22%까지 증가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은 40%가 넘어간다. 뭐 그런 거 정부에 발표한 거 혹시 들은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 항상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보다 복지를 더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현재 상태만 유지만 해도 2050년이 되면 현재보다 복지 지출은 뭐 2배 이상 올라가고 정부 지출도 뭐 한 40몇 % 올라간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런 걸 발표했을 때 당시에도 언론에서는 그런데 무슨 뭐 복지를 더 확대하냐. 이미 지금 상태에도 이렇게 큰 부담이 되는데 복지를 더 확대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식의 잠깐 얘기는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맞긴 맞아요. 우리나라 그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2050년 되면 지금 우리 고령화율이 한 전체 인구에서 한 11%, 12%, 뭐 11% 정도인데 2050년 되면 약 37%, 38%까지 고령화율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금료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죠. 근데
이건 맞아요. 분명히 현재 복지제도 유지해도 GDP, 정부 지출이 한 40%가 넘어갈 수 있죠. 40%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정부 민간 몫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런 질문을 이런 거죠. 그 민간 몫이 너무 적어지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이런 거, 분명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매년 2%씩 그 성장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아마 경제가 어려워도 2% 이상은 성장을 하죠. 성장하는데 매년 2%씩만 성장한다고 쳐도 2050년 되면 GDP가 지금의 2배가 넘죠. 왜냐하면 이게 경제 성장 2%면 복리기 때문에 2%씩만 쭉 성장하면은 2050년은 지금보다 GDP는 2배 이상이 증가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100을 생산하면은 현재는 100을 생산했을 때 29가 정부 몫이고 71이 이제 민간의 몫이란 말이죠. 그죠? 29% 정부가 가져간다는. 근데 국민 부담률이 40%가 됐을 때 2050년. 근데 GDP가 2배가 되면은 그 얘기는 200을 생산해서 80을 정부가 가져가고 120을 민간이 가져간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정부 몫이 늘어나긴 늘어나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민간 몫도 줄어드는 거 아니죠. 정부 몫은 굉장히 늘어나지만 민간 역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쓸 수 있는 거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거, 경제 성장하면 그만큼 여력이 있다는 뭐 그런 얘기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건데 복지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낭비라고 오해하는데 기본적으로 늘어난 정부 몫도 어떤 정부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걸 써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그 얘기 했지만 예컨대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한다, 뭐 댐을 만다 그런 거는 사실은 정부가 갖다가 뭘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잘못된 사업이면은 그 돈 20조를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복원하려면 더 만들어서 그거는 그야말로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였다면 20조, 30조 다 돈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지 지출이라는 거는 정부가 갖다가 뭐 갖다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지 지출은 기본적으로 이전 지출이죠. 정부가 거둔 걸 다시 국민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정부가 의료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를 더 많이 거두면은 그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만 개인이 병원 갔을 때 개인이 내는 의료비는 주는 거죠.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냐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은 기본 세금은 증가하지만 노인분들한테 그만큼 더 기초연금만큼 더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라는 거는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가 갖다가 다 재분배죠. 물론 이제 재분배는 있지만 그래서 그만큼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개인이 해야 될 노후 대비 비용은 줄어든 거고 개인이 써야 될 의료비는 그만큼 뭐 감소하는 거란 말이죠. 대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하는 거지만 그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복지 지출 증가하면은 그만큼 어떤 노후비 증가하고 의료비, 보육비, 가계 지출은 더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지출을 덜 하게 되면 그만큼 개인 부담이 더 많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관계는 좀 이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물론 그러니까 국민 부담 높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뭐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게 쉽지는 않죠. 보험료 더 많이 높고 그건 틀림없이 힘들어요. 힘든 건 아닌데 다만 그걸 어떤 감당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수의 선진국 이미 다 40%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그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데서 좀 누수가 되겠다는 인식이 들면 사람들이 이제 그 복지를 위한 어떤 그런 확대 동의를 안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 전달 체계 효율 향상 실려줘야 건 맞고 또한 그 전제로서 꾸준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그것도 사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없이는 증세가 힘들기 때문에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사실은 스웨덴 같은 데는 어떤 정부인데 그러면 사실 정부 역량도 중요하죠. 정부가 정말로 이런 복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정말로 잘 쓴다는 효과적으로 잘 쓴다 어떤 믿음, 신뢰도 중요하고 실제로 잘 집행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역량도 필요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또. 예, 세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이런 탈산업 사회에서는 뭐 양극화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또 의료 교육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요. 뭐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가능성이 있냐.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탈사업소에서 양대 경제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경제 성장률이 낮고 그다음에 질라진 고용이 많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뭐 그냥 뭐 쉽게 복지 확대하는 거 말고 또 다른 해결책이 있냐. 뭐 그런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보다 공사품 수요가 증가가 더 이렇게 둔화된 거는 사실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IT 분야 제외하면 뭐 자동차, 전화, TV 다 과거부터 있던 거예요. 좀 품질만 좋아진 거지. 그죠? 근데 IT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뭐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쪽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이쪽은 굉장히 뭐 많이 발전했죠. 이쪽 IT 쪽은. 왜냐하면 IT라는 게 새로운 그 혁신 제품이 나오니까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그쪽이 엄청나게 증가했단 말이죠. 그건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 제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뭐 하긴 뭐 애플이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 뭐 딱 뭐 아이패드 하니까 엄청나게 그쪽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쪽에 굉장히 그 산업이 굉장히 빨리 발전했잖아요. 사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새로운 혁신은 제조업일 수도 있고 고부가 가치 전문 서비스일 수 있죠. 근데 뭐 의료 분야 혁신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데요. 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면 새로운 어떤 혁신 분야의 어떤 수요, 새로운 상품의 출현이 필요한 거고 그게 뭐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는 있는 거죠. 어떤 새로운 분야, 어떤 혁신적인 게 나와서 그쪽에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야만 이제 어떤 경제 성장 그런 얘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괜찮을 때 창출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 중요한데 그렇다고 경제 성장이 괜찮은 창출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생산성 높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인터넷 관련 혁신 사업들은 이제 생산성은 높아요.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적어요. 예를 들어서 소위 뭐죠? 구글이라든가 또 뭐죠? 그런 거 뭐 페이스북 그런 거는 뭐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걸 통해서 그 창업자는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지만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런 거 자체 사실 고용된 인력은 얼마 되지 않죠. 엄청나게 부가가치는 창출하지만 고용 인력은 별로 되지 않죠. 기본적으로 어떤 IT나 그런 쪽은 뭐 인터넷 관련 쪽은 혁신은 생산성 높지만 일자리 창출은 많지 않단 말이죠. 사실은 중요한 건 어떤 제조업의 혁신 분야 같은 게 등장하면은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대거 창출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소위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그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주로 미래학자죠. 미래학자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걸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3차 산업혁명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으로서 어떤 이런 거, 소위 뭐 그 재생에너지 같은 거, 뭐 태양열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신재생에너지, 뭐 그런 거를 어떤 개발하는 어떤 3차 산업혁명이 나면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좋죠. 그렇게 되면 뭐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또 자원 환경 문제. 왜냐면 그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소위 그 재생에너지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뭐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뭐 자원 고갈도 막을 수 그런 건데 뭐 이런 건 정말 좋죠.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세계 각국에서 이런 소위 3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로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건 많이 하긴 해요. 근데 리프킨은 이건 굉장히 금방 될 거다라고 아주 희망적으로 말하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되면 좋은 거지만 아직까지 이게 단시간에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그럼 이렇게 새로운 혁신사업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생활 양식과 사고의 전환이 가능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탈산업사회는 이게 생산성 증가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죠. 사회 전체는 부는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근로빈곤이나 소득 양극화의 문제는 사실은 어떤 그 생산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분배의 문제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생산성이 2배가 되면은 전보다 일을 70%만 해도 누구나 더 잘 살 수 있는 거죠. 소위 그래서 그게 요새 말하는 뭐 일자리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줄여서 뭐 쉐어하는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생산성이 두 배만 되면 전부 다 일을 70%면 더 잘 살 수 있고 각자 여가를 즐겨도 된단 말이죠. 뭐 근데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똑같이 일을 줄이는 게 지금 불가능하죠. 누구나 다 지금 경제고 오히려 더 질 낮은 일자리에 있으면 더 많이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현실은 더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몰고 가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당분간은 어떤 정부의 역량이 중요한 거고요. 정부의 어떤 복지 역할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정부의 역량이 중요하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이제 드디어 이제 끝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어떤 이 탈산업 사회 그다음에 여기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복지 뭐 그런 얘기를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한 겁니다. 한 거고 이게 제 책의 3부의 초반부에 있는 뭐 그런 부분의 얘기고요. 이걸로 좀 마치고요.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예.